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경찰학 이번 시험 기출문제 해설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너무 쉽게 나와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물어보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수업에 집중하시고 기본기를 잘 닦았던 분들은 고득점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합격 가능 점수는 경찰학 기준으로 볼 때 최소한 90점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지나간 시험은 지나간 시험이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셔야 될 부분들 또는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다음 2차 시험도 이렇게 쉽게 나올 가능성보다는 조금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이야기죠. 22년 1차가 쉽게 나오고 2차가 대단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1차가 다시 쉽게 나왔기 때문에 내년 2차는 이번 수준으로 나온다기보다는 조금은 더 난이도를 가져갈 거다 라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단순히 이번 1차 시험의 기준을 맞춰서 쉽게 공부하거나 느슨해지지 마시고 긴장감을 계속 올려가시면 다음 시험에 또다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간단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봅시다. 대륙법계 경찰 개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륙법계는 유럽을 이야기하는 거고, 물론 1번 지문 봅시다. 고대 국가의 경찰 개념은 제가 3가지 포인트만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대부분 맞는 지문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라틴어인 폴리테아에서 유래됐다. 영어로 나온 경우가 한 번 있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고, 일체의 정치, 이상적인 헌법 1번 다 맞는 이야기죠. 이번 경찰 국가화 시대가 되면 국가 목적적 행정, 재군, 외사 4가지가 경찰의 개념에서 제외되고 내무행정 전반에 국한되었다. 즉 사회 목적적 행정만 남게 되죠. 물론 이 사회 목적적 행정 안에는 적극적 급부행정도 들어있고 소극적 질서유지도 있더라. 세 번째,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이 등장합니다.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전승기념비의 조망권 확보를 위한 경찰청장의 건축 금지 명령, 이것이 경찰 본연의 임무가 맞느냐라는 것을 확인했던 판결인데, 법치국가 시대의 판결이기 때문에 적극적 급부행정은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조망권 확보는 적극적 급부행정에 해당하니까 경찰 본연의 임무가 아니다. 경찰은 소극적 위험 방지 또는 질서 유지만 해야 된다. 라고 확인했던 경찰 개념의 축소를 확인했던 아주 중요한 판결. 3번도 맞는 이야기겠죠. 4번에 가서 보시면 경찰은 시민으로부터 자치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이다. 벌써 여기서부터 틀렸다, 그죠? 이건 영미법계 이야기고, 대륙법계는 경찰이 항상 통치권자의 수족처럼 사용됐기 때문에 일반 통치권을 근거로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시민을 위한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역시나 영미법계고, 대륙법계는 경찰이란 무엇인가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는 거니까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2번 갑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등장합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내가 경찰 제복만 입으면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우리 3가지가 있었다, 그죠? 019, 그래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활동 등을 말하는 겁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개념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학자들이 만든 학문상 개념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1번 질문 봅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개념이다. 방금 말씀드렸고,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니까 경찰 제복만 입으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거죠. 두 번째,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틀렸다, 그죠? 벤다이그램 그려드렸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서로 다른 개념. 다만 교통이나 경비나 풍속경찰처럼 교집합은 생길 수도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개념이 됩니다. 3번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란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고, 4번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019이니까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소극 목적의 작용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3번과 4번 문제를 보시면 제가 이 경찰의 분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의 문제가 경찰의 분류 기준과 내용이 맞는지를 물어본다. 다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단독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딱 그대로 2가지가 다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봅시다. 3번은
분류 기준을 보는 거죠.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우리 질질봉 그랬다 그죠?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른 분류고 경찰활동의 목적에 따른 분류는 행사 목적 그랬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활동의 목적에 따른 분류다 그랬으니까 1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2번 예진씨 그랬다 그죠?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른 분류라는 거 보시면 되고 3번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른 분류라는 이야기도 맞고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비상경찰이 등장하는 시위는 계엄령이 선포돼서 계엄법이 시행되는 거고 군대가 질서 유지권을 가지게 되니까 위의 정도 적용 법규 그리고 담당 기간 이런 것들의 차이가 되겠죠. 틀린 답은 1번입니다. 4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치경찰은 그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직이죠. 따라서 거기 보시면 1번 자치경찰은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치안활동이 가능하며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맞죠? 2번 국가경찰은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맞고요. 3번 자치경찰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방 세력이 간섭할 수 있겠죠. 나 아는 사람 좀 꽂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실주의가 되는 거죠. 3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4번 국가경찰은 전국적 단위의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계 자료의 수집과 정확성 측면에서 불리한 게 아니라 유리한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질문이 됩니다. 5번 갑시다. 공공질서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공공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배우게 됩니다. 공공의 안녕은 성문규범의 총체, 공공질서는 불문규범의 총체다. 공공질서는 법이긴 하지만 명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공공의 안녕으로 넣는다 그랬죠. 성문화 경향 또는 법적 전면 규범합니다.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는 이야기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가변적이고 상대적이고 유동적이라는 이야기고 따라서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 때문에 확대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축소해서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확대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확성이 떨어지니까 엄격한 합헌성을 요구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1번에 보면 불문규범의 총체 맞고 시대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 개념이다. 맞습니다. 3번이 틀린 질문이다. 그지? 공공질서의 개념에 적용 가능 분야는 점점 축소하고 있는 거고 4번 만약에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면 엄격한 합헌성이 요구된다. 4번도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6번 갑시다. 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관할은 범위를 말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사물관할 일하는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1번 질문 맞는 이야기죠. 사무 내용의 범위. 2번 인적 관할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의 문제니까 2번 질문도 맞습니다. 3번 우리나라는 수사를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대륙 복개된 제군 외사 경찰국가 시대에 사법경찰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원래는 경찰의 개념에 들어오질 않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군 장기를 거치면서 영미법계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영미법계 영향으로 범죄 수사가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되고 있다. 3번이 틀린 질문이죠. 4번 헌법상 대통령 이제 인적 관할에 대한 예외가 나타납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는 받지 않는다. 4번도 맞는 이야기죠. 7번 가봅시다. 경찰 부패 원인에 관한 이야기. 경찰 부패의 원인과 관련된 것은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라고 했었다. 그죠? 윌슨 등장합니다. 전사 윌씨 이렇게 갔었죠. 전체 사회 가설은 윌슨이 주장했고 시민사회가 부패하니까 경찰이 부패하게 되더라. 1번 질문 맞습니다. 구조원인 가설 바로 니구나 그랬습니다. 바커, 로벅, 니도프가 주장한 이야기고 구조원인 가설이 등장하면 신임경찰을 키워드로 잘 보라고 말씀드렸죠. 신임경찰이 들어와서 선배 경찰들에 의해서 물들게 되는 거. 따라서 2번은 맞는 지문이 되는데 4번이 틀렸죠. 전체 사회 가설은 윌슨이 주장한 거.
바커, 로벅, 니도호프가 주장한 건 구조원인 가설이 됩니다. 3번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 또는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사소한 호의가 습관화되는 경우에는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 부패라는 늪에 빠지게 되더라 라는 이론이니까 3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8번 가봅시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항 보시면 4조 1항이죠. 아주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공무원이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상급자에게 직접 가서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는 거니까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하는 건 필수적 절차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까지 맞죠. 2번 공무원은 수사 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소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유형의 업소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흥주점에 가서 술을 먹거나 상납금을 받거나 안 된다 그랬죠. 영화 범죄도시에 보면 마동석이 유흥주점에 가서 술 먹고 잠들고 난 뒤에 사고 발생하잖아요. 그런 일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공적이든 사적이든 접촉하게 되면 신고해야 된다. 2번도 맞는 이야기죠. 3번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상 거래나 투자 또는 다른 사람이 그럴 수 있도록 돕는 거 안 된다. 물론 가상자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당연히 3번은 다뤘던 이야기고 4번 경찰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맞는 이야기죠. 다만 이건 정치 관여 금지니까 경찰공무원법에 있는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주소를 바꿔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읽어보면 맞는 내용인데 주소를 바꿔서 나오는 경우는 순간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규정되어 있는가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야 되죠. 9번 봅시다. 화이트 칼라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지문이 이 지문이었는데 우리는 문제풀이 특강 등을 통해서 다 다뤘던 내용이라서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상식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초기 화이트 칼라 범죄를 정의한 학자는 서덜랜드다. 맞고요. 화이트 칼라 범죄는 직업활동과 관련해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사무직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3번에 살인이나 강도나 강간범죄 이런 게 아니라 경제와 관련된 거, 컴퓨터와 관련된 거, 횡령이나 배임과 관련된 것들이 화이트 칼라 범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경제 범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3번은 틀린 겁니다. 4번에 마치 답을 주듯이 지문이 나와 있잖아요. 화이트 칼라 범죄는 상류계층의 경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이렇게 사실은 문제가 너무나 쉽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10번 갑시다.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CPTD가 나옵니다. CPTD는 제가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얘와 연결도 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 CPTD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잘 방어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니까 1번 지문이 맞는 이야기고 2번 가서 보시면 자연적 감시는 아파트를 지을 때 건물을 동그랗게 배치를 해서 내 거실에 앉아서도 아파트 내의 모든 지역이 자연스럽게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그게 자연적 감시니까 2번도 맞는 이야기죠. 3번 영역상의 강화는 울타리를 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울타리 내부는 우리 아파트 단지니까 우리 주민들이 더 잘 관리해야 되고 범죄 의사를 가진 사람은 울타리를 넘어오는 순간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거. 영역성의 강화 맞습니다. 4번 너무하다 그죠 지문이? 유지관리는 잘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범죄사를 가진 사람이 쳐다봤을 때 아주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아파트보다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범죄를 저지르기에 심리적 부담이 덜한 거라고. 그래서 유지와 관리를 잘해야 범죄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론이죠. 그런데 차단기 방범참 잠금장치의 파손을 수리하지 않고 유지하는 우리다. 말도 안 되는 지문이었죠. 4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11번 갑시다. 무관용 경찰 활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어디에서 다뤘었냐면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다룹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 범죄에 이르지 않는 문제나 무질서도 아예 미리 엄격하게 처벌하겠다. 절대 봐주지 않겠다. 무관용 경찰 활동을 하게 되면 문제나 무질서부터 미리 관리하게 되니까 더 큰 범죄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이론이었죠. 다만 단점은 너무 작은 범죄에 이르지 않는 문제나 무질서까지 다 처벌하기 때문에 전과자가 많이 생길 수 있다. 낙인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 그랬죠. 1번 봅시다. 사소한 무질서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응했던 전통적 경찰활동. 전통적 경찰활동은 사소한 무질서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오로지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 무관용 경찰활동은 범죄가 아닌 것도 처벌하는 거죠. 그러면 전통적 경찰활동을 계승한 게 아니라 비판하면서 그것만으로는 질서유지가 안 돼 라고 이야기했던 거니까 계승이 아니라 비판이라고 하는 게 맞죠. 2번 답은 그래서 1번이고요. 2번에 가서 보시면 무관용 경찰활동입니다. 1990년대 뉴욕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길거리에 유리창이 깨어진 채로 서 있는 자동차를 한 대 놔두고 유리창이 깨어지지 않은 자동차를 한 대 놔둬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유리창이 깨어진 자동차에 훨씬 더 많은 쓰레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범죄는 아니지만 그 단계부터 미리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확인하고 뉴욕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됐던 거 맞죠? 3번 깨어진 창이론, 깨어진 유리창 이론에서 기초하였다.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다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12번 갑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말 그대로 경찰이 그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거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민과 협력하라는 이야기는 다 맞는 이야기라고 했죠. 그리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문제나 무질서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면 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경찰과 시민이 협력해라. 1번 지문 맞는 이야기죠. 2번, 업무평가의 주요 척도는 사전 예방이죠. 전통적 경찰활동은 이미 발생한 범죄를 진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예방에 초점을 맞춥니다. 범죄나 무질서, 범죄를 줄이는 건 당연히 경찰의 역할이고 무질서 동그라미, 무질서라는 키워드가 바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됩니다. 전략지향적 경찰활동,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전부 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범죄 신고를 했더니 빨리 오더라. 그래서 경찰은 효과적으로 활동하고 있구나라는 건 전통적 경찰활동이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시민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경찰이 어떤 정책을 수행할 때 시민들이 협조를 잘 하겠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협조하는가 그걸 보고서 효과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4번은 전통적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죠. 13번 갑시다.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 자, 성산포 경찰서 내가 제주도가 등장하면 무조건 문형순 경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번은 기억은 문형순 경감.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학생들을 다치지 않도록 해라. 너무 추격하지 마라. 아주 경찰 내부에서 중요한 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안병하 치안감 등장했고요. 식산은행과 동양척식여사에서 폭탄을 투척했다. 우리 시험에서 두 번째 기출되고 있습니다. 나석주 의사고 리얼에 가서 보시면 보도연맹 사건 나오면 제가 안종삼 서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간략하게 키워드만 외우고 있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4번 드디어 비교경찰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하기 싫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문제 자체는 비교경찰이지만 실제로 답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준이었죠. 1번 영국의 국립범죄청은 중대조직범죄청과 통합해서 출발했다. 맞고 미국의 연방수사국 FBI는 9.11 테러 이후에는 테러 사건 이후에는 테러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맞습니다.
3번 독일의 연방범죄수사청은 연방헌법기관의 요인들에 대한 신명 용어도 담당한다는 이야기도 맞고요. 4번에 한국의 국가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 범죄 아니죠. 고위공직자 범죄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하는 거고 법무부 장관 소속이 아니라 독립된 기관이 됩니다. 사실 비교경찰 문제긴 하지만 위에 세 가지를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죠. 15번 갑시다. 국가국자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국가경찰인의 심의 의결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국가경찰 사무에 관해서 주요 정책, 경찰 업무 발전 맞습니다. 인권보호 맞죠? 4번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지원 협조 이런 것들의 이야기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업무 조정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아니라 각 지역경찰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3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16번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임용권자에 관한 설명. 그림 여러 차례 그려드렸고 그림만 알면 너무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임용령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술어 잘 보라고 이야기했는데 문제가 경찰공무원법만 물어봤죠. 그러면 우리는 위임할 수 있다라고 나오겠구나. 예측할 수 있어야 되죠. 4번 질문 먼저 봅니다. 경찰청장은 자신이 가지는 권한의 일부를 위임은 항상 일부만 된다. 그죠? 시도지사, 시도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에 위임할 수 있다. 4번 맞는 이야기겠네요. 1번 가봅시다. 총경 이상 대통령이 하는 거 맞습니다. 경찰청장 추천, 행안부 장관 제청, 국무총리, 대통령이었고 2번 총경에 관한 권한 중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경찰청장이 가져온다 그랬죠. 총경의 정복 직전 휴강은 행안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장이 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지. 3번 경정 이하는 경찰청장이 하는데 경정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은 대통령이 가져간다라고 이야기했죠. 경정으로의 신승면이고 이때는 추천 빠지고 행안부 장관 빠진다 그랬잖아요. 경찰청장 제청, 국무총리, 대통령이니까 3번 지문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지. 답은 2번입니다. 17번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관한 이야기. 직위해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다. 그죠? 뭐 객관적 사유도 있고 주관적 사유도 있는데 1번에 보시면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주관적 사유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번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약식명령 청구는 제외인데 객관적 사유니까 직위해제 사유가 맞고요. 주관적 사유, 즉 근무 성적이 안 좋거나 능력이 부족해. 그래서 3개월간 직위해제하면 그 기간 동안 연구도 시키고 연구과제도 수행하게 하고 교육도 한다 그랬죠. 그 뒤에 이 사람의 상태는 능력을 회복하거나 능력을 회복하지 않거나 두 가지밖에 없는데 능력을 회복하면 지체 없이 직위부여.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서 면직도 가능하다 그랬죠. 직위해제와 관련해서 어디도 날짜가 들어온 7일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지체 없이가 맞는 이야기죠. 4번은 방금 설명드렸고요. 18번 갑시다. 경찰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이야기. 경찰행정법의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 나눌 수 있습니다. 헌법, 법률, 조례와 규칙은 성문법원입니다. 보통 이게 틀린 지문 나올 때는 조례 대신에 조리가 나오는데 여기는 맞는 지문이었어요. 2번 우리 법규 명령할 때 배웠었다. 그죠? 일반적으로 20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하면 30일이 경과돼야 된다. 2번 지문도 맞는 이야기죠. 3번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건 규칙이죠. 지방의회가 만드는 건 조례. 조리는 불문법원입니다. 법의 일반 원칙이니까 틀렸죠. 3번. 4번 사회에서 거듭된 관행이 생기고 국민들의 법적 확신이 생깁니다. 국가의 승인은 필요가 없죠. 그걸 우리는 관습법이라고 부르는 거였잖아. 4번도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19번 경찰 비례 원칙. 제가 비례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일반적 수권조항의 근거하건 개별적 수권조항의 근거하건 전부 다 비례 원칙은 적용된다. 세 가지 모두 충족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다. 그죠? 적, 필, 상. 적합성은 공익, 목적에 관한 이야기고 필요성은 수단, 최소 침해의 수단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 상당성은 결과,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된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2번 경찰관의 조치가 경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도 그 조치에 따른 불이익을 그 조치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크면 안 돼. 이건 결과에 대한 이야기니까 상당성에 관한 이야기. 3번 필요성의 원칙은 최소 침해의 수단을 골라라. 맞는 이야기고 4번 비례 원칙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성문법으로 만들어뒀다 그랬죠. 경지법 1조 2항의 근거가 있다. 4번도 맞는 이야기죠. 20번 행정법이 시작됩니다. 2차 시험에서 행정법이 대단히 어렵게 조금 난이도가 있게 나왔지만 이번에는 아주 기본적인 게 나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시험에도 이렇게 쉽게 나올 거다라는 것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법 설명을 드리면서도 늘 이야기했던 게 뭐였냐면 아직까지 우리는 판례가 나올 단계는 아니다. 판례가 지문 하나 정도에 간략하게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대단히 어려운 판례를 여러 가지로 많이 물어보진 않을 거다. 이론에 집중해라. 이론에 집중해라. 학설도 중요하지 않다. 이론이 더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시험들은 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론에 맞춰서만 나왔죠. 자, 봅시다. 경찰 하명입니다. 명령 내리는 거죠. 자기, 부자기, 수인, 급부 의무를 명하는 거고 자기, 수인, 급부 의무를 해제시켜주는 건 면제. 부자기 의무 너 하지 마 그랬는데 해도 대로 바꿔주는 건 면제가 아니라 허가였죠.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린 게 됩니다. 3번 경찰 하명에 위반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무허가 포장마차. 강제 집행의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 내가 거기서 술을 먹거나 음식물을 먹었으면 돈은 내야 된다. 그지? 사법상 법률관계 효력은 부인되지 않는다라는 3번도 맞는 이야기고 4번 위법한 경찰 항행이면 당연히 행정쟁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지겠죠. 답은 2번입니다. 21번 행정기본법상 부관에 관한 이야기. 부관은 내가 주된 행정행위에 조건을 붙이거나 기한을 붙이거나 부담을 붙이는 거다. 행정청에 액션이 들어가는 거니까 법정 부관은 우리가 다루는 게 아니고 행정청이 마음대로 법적 근거가 없어도 붙일 수 있는 거니까 재량행위일 때만 가능하죠. 물론 재량이 없는 경우에 법률에서 부관 붙여도 돼. 그러면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지문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이 없으면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붙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3번에 가서 보시면 사후 부관에 관한 이야기도 나온다. 그죠? 처음에 지하상가 이용권을 줍니다. 그때는 너네 무상으로 써. 근데 어느 순간 지자체의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상가협의회에서 동의를 해줬다. 그러면 부관 붙일 수 있죠. 새로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부관도 역시나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면 안 되죠. 우리 부당결부 금지 원칙도 배웠잖아요. 관계없는 것끼리는 연결하면 안 됩니다. 관련이 있는 것들끼리만 연결해야 되고 실질적 관련이 없을 것 아니죠. 있을 것을 요건요. 없으면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이 된다고요. 됐죠? 22번 가봅시다. 22번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 나옵니다. 과징금 원칙적으로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어요. 그거 뺏어가는 거. 그걸 과징금,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거죠. 2번 경직법 6조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로 목전, 눈목, 앞전, 눈앞에서 행하여지려고 한다. 긴급성과 급박성에 관한 이야기고 예방은 경고, 긴급하면 제지, 즉시강제. 경직법은 대부분의 내용이 즉시강제였다. 그렇죠? 2번 맞습니다. 3번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한강 다리 위에서 자살을 하려고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경찰이 발견했어요. 뛰어내리지 마세요.
그리고 기다립니까? 아니죠. 바로 들어가서 그 사람 붙잡아야죠. 따라서 하명을 하고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러면 강제 집행이 아니라 즉시 강제죠. 즉시 강제. 그래서 거기 보시면 행정상 강제 집행이 아니라 즉시 강제이기 때문에 틀린 거죠.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과세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세금 안 내면 돈 더 내 라고 하는 게 가산세가 내는 거죠. 4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답은 3번이 틀렸죠. 23번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입니다. 과태료 행위자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했어요. 그런데 나는 속도 위반으로 카메라에 찍혔는데 내 차는 도난 신고를 했던 거예요. 내가 운전한 게 아니죠.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처분할 때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주는데 의견을 제출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 의견이 타당하면 과태료를 줄여주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도 있겠죠. 1번 집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의견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과태료가 나왔다. 나 너무 억울해. 그래서 이의제기를 합니다. 며칠 이내? 60일 이내죠. 그러면 내가 이의제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돈 낼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재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부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되고 이의제기를 받으면 행정청은 법원에다가 알려주는 거죠. 얘 재판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당사자가 감경된 과태료를 어쨌든 납부했으면 부과 절차 종료되는 거고 가산금은 100분의 3이라고 이야기도 했었죠. 날짜 안 맞춰서 내면. 24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우리가 이 신청 절차는 이 법뿐만이 아니고 모든 법률에서 내가 임의적 절차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이 신청 절차를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됩니다. 물론 행정심판도 임의적 절차인 게 원칙이지만 이 신청 절차는 안 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가 돼야 되니까 1번 틀렸죠. 2번 정보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 거 맞고 3번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결정해야 되죠. 10일 플러스 10일이 됩니다. 다만 뒤에 연장되는 10일은 항상 기산점 잘 보라 그랬죠. 앞에 10일의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3번 맞는 이야기고 복사해 주세요. 그러면 복사해 준다 그랬죠. 한꺼번에 다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열람, 일부는 복사도 있고 아니면 나눠서 복사하라는 경우도 복사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비용은 청구인 부담이고요. 4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25번 행정청이 처분할 때는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청문은 10일 전까지 알려주죠. 당사자 등이 들어오는데 청문을 하는 요건들이 있죠.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로 하거나 안 그러면 침익적 처분, 인허가를 취소한다, 법인 설립의 허가를 취소한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청문을 하라고 돼 있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널리 들어보는 것은 공청회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26번 행정심판법상 재결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을 재결이라고 하죠. 당연히 행정심판위원회가 서면으로 해야 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각하는 거 맞습니다. 읽어봤더니 이유가 없어 기각. 요건사실 탈락은 각하 이렇게 되는 거죠.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 등본을 송달해야 되고 재결서가 청구인에게 발송되었을 때 효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당사자에게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것들은 도달주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받아봐야 그날로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90일의 기산점이 시작되는 거지 행정심판위원회가 발송만 했다고 해서 날짜가 지나가 버리면 국민에게 불리한 이야기가 되잖아.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죠. 4번 아주 자주 했던 판례입니다.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 사실의 인정판다. 구체적 위법 사유에만 미치고 내가 이걸 쉽게 뭐라고 설명하냐. 다른 사유가 생기면 다른 증거가 생기면 다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종전 처분 시와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행정청이 처분을 내렸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너네 처분 잘못됐어. 이 처분 없애.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다른 증거나 이유가 있다면 똑같은 처분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7번 경직법상 보호조치, 이것도 반드시 시험에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첫 번째 긴급 구호를 요청받은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다만 거절했을 때는 경직법상 처벌 규정은 없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더라까지 다 했던 거죠. 1번 질문 틀렸죠. 됐죠? 2번 질문 가봅시다. 경찰관은 보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들고 있는 칼 뺐을 수 있다. 그죠? 보호 조치는 24시간, 물건의 임시 형치는 10일인데 물건은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경찰 관서에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2번은 틀렸고요. 3번 보호 조치는 범죄자를 잡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연고자에게 연락하는 게 우선, 그게 안 되면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으로 데려간다 그랬고, 데려가서 연락 주는 건 24시간 틀렸죠. 12시간 틀렸다. 지체 없이 나와야 되니까 3번 지문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4번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 초과하면 안 되고 물건의 임시형치는 10일이 됩니다. 28번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 이것도 뭐 암기할 필요 없이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수능이 뭐야? 이리 와. 그러니까 잘 따라오죠. 그러면 우리도 뭘 하면 된다? 협조적 통제. 두 번째 소극적 저항이야. 이리 와.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하면 돼? 잡아서 살짝 데리고 오면 되죠. 접촉 통제 맞습니다. 3번 적극적 저항, 뿌리치는 정도죠. 그러면 경찰도 팔을 제압하는 정도. 그게 저위험 물리력이고요. 4번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더라.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고위험 물리력이죠. 고위험 물리력. 그래서 4번이 틀린 게 됩니다. 29번 경찰 조직 편성의 원리, 할거주의. 내가 할거주의는 자기 부서만 생각하는 이기심이다. 그래서 조직 편성의 관료제의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조정과 통합의 원리를 실현시키는 필수적 요소가 아니라 저해하는 요소죠. 1번 질문 틀렸습니다. 2번 계층제, 계급이 층계를 이루고 있다.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굳이 조직을 개혁할 이유가 없다. 새로운 기술과 도입이 용이하지 않다. 신축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거고. 3번 명령 통일의 원리, 지시도 한 사람만,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4번 통솔 범위의 원리, 상관 한 명이 효과적으로 직접 다스릴 수 있는 부하 직원에 관한 수.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30번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계급제는 사람 중심, 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이에요. 벌써 1번이 틀렸잖아요. 2번 우리나라는 계급제의 직위분류제 요소를 가미하고 있고, 3번 직위분류제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4번 직위분류제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거니까 보수 결정에 합리적 기준을 제공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지. 31번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림 여러 차례 그려드렸다. 그죠? 신규 중기 사업계획서 제출하는 건 1월 31일까지, 예산 편성 지침서하다라는 건 3월 31일까지, 예산 요구서 제출하는 건 5월 31일까지니까 1번 맞고,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예산의 편성과 배정 단계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등장하면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세트로 들어온다 그랬잖아. 그리고 국무회의 밑에다가 국회 X라고까지 적어드렸죠. 여기 보시면 2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 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 심의, 틀렸잖아요. 기획재정부 장관 나오면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이니까 2번이 틀렸죠. 3번 예산이 만들어 확정되고 난 뒤에 중앙관세청이 그때 내가 말했던 돈 좀 주면 안 돼? 예산 배정 요구서 제출하는 거고,
예산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을 배정하면 돈이 움직였을 때는 감사원에 통지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네요. 32번. 비밀 보호에 관한 설명. 1급 비밀은 전쟁이 생기거나 과학과 기술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거. 1번 맞습니다. 2번.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고 암호자재도 역시나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죠. 3번. 제가 우리 경찰은 장관급이 아니고 차관급이 때문에 1급은 못 본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거기 경찰청장은 2급과 3급 비밀 취급인가권자고 그리고 비밀소통용 암호자재는 3급까지만 가능합니다. 틀린 질문이 되겠죠. 4번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의 원칙.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해라. 최고 등급 나오면 안 된다 그랬다. 그죠? 그리고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하면 안 된다 그랬죠. 33번 경찰 인권 보호 규칙 나옵니다. 인권은 다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의무 경찰 다 포함입니다. 1번 틀렸네요. 바로 2번 여기는 포인트 하나밖에 없죠. 자문기구만 체크하시면 맞는 이야기. 3번 이번에 개정된 법이라서 정리해드렸다 그죠? 5기 3종 매교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라는 거 3번 맞고 인권보호 담당관이 인권 침해적 요소의 존재 여부를 진단하는 건 연 1회 이상 됐죠? 34번 경범죄 처벌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유 1초 컷이죠. 1초 컷. 방광표출 모조리 얼마짜리입니까? 20만 원짜리였죠. 끝났습니다. 넘어가시고요. 35번 경찰 통제 유형 중 내부적 통제. 이것도 역시나 우리 외우지 말라 그랬다. 그죠? 왜? 외부적 통제는 경찰이 아닌 거고 내부적 통제는 경찰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내부적 통제를 찾아라 그랬으니까 경찰 스스로 하는 것만 찾아내고 경찰이 아닌 것만 제껴 나가면 됩니다. 경찰 아닌 거 우리 제껴 봅시다. 국가경찰위원회, 그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국회 이렇게 제껴버리고 나면 청문감사 인권관 제도랑 훈련권 요 두 가지만 남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36번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사법경찰관이 하는 이 긴급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경찰관이 하는 거 있죠. 세 가지였잖아. 퇴거등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고 1번의 국가경찰 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는 임시조치죠. 임시조치. 그래서 틀린 게 됩니다. 37번 마약류 관리. 이것도 우리 최종 정리할 때 무조건 이번에 시험에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프로포폴, LSD 이런 것들 조심해서 보라고 말씀드렸죠. 딱 그대로 나왔습니다. 진해거담제, 가래 제거제 말하는 거였죠. 럼이 나왔고요. 근골격계 질환치료제 카리스포로돌 S정. 매우 강력한 환각제고 LSD에 대한 설명이고요. 수면 내시경 검사 마취제 등으로 사용되는 것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랬죠. 프로포폴 답은 2번입니다. 38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있고 내가 여기 인적재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맞는 이야기. 2번은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구별하라 그랬죠. 재난관리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고 안전관리는 안전이란 단어가 들어온다 그랬죠. 재난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건 행안부 장관이니까 3번이 틀렸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래서 어디에 둔다? 행안부에 둔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게 됩니다. 39번 음주운전 관련 판례. 첫 번째, 자 언제 하자 그래도 무조건 측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판례 중에 측정 거부로 인정되지 않는 유일한 판례는 경찰관의 보호 조치가 위법한 경우 있었어요. 옆에 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데려간 거. 그때는 위수증 잡히니까 그 뒤에 측정 요구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거부해도 측정 불응이 아니지만 그 외에는 무조건 측정 거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보호 조치를 하고 난 뒤에 음주 측정하고자 했으니까 너네 왜 보호하자 그래 놓고 나한테 측정하는 거야? 위법이야. 이유 없다고요. 그리고 보호 조치 후에 측정 요구를 한다고 해서
보호 조치가 종료된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1번 맞습니다. 2번 운전은 고의, 사고는 과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술을 먹고 집에 가다가 애기들 깰까봐 차에서 잠이 듭니다. 자다가 추워서 시동 켰어요. 뭐 하려고? 히터 켜려고. 그러다가 몸부림치다가 기어가 들어갔죠. 운전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 질문이 틀렸죠. 3번 5시간이건 10시간이건 측정하자 그러면 측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4번 음주 측정을 할 때 위드마크 공식 혈액 채취 진술 거부권 아무것도 말할 필요 없다. 경찰은 뭐만 하면 된다? 측정만 하면 된다니까 고지의문은 없죠. 4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 나온다. 그죠?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 포인트 2가지였지. 금고 이상 그리고 형기학계 3년 이상 1번 맞습니다. 보안관찰 처분 청구는 경찰이 사안을 조사한 다음에 위험성이 확인되면 검사가 하는 거 맞고요. 3번 보안관찰 처분 청구를 받은 자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되고 보안관찰 받습니다. 4번 보안관찰 기간은 2년, 갱신도 2년, 횟수 제한도 없다. 4번도 틀린 게 됩니다. 자,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어렵지 않은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푸시면서도 크게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보면 항상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거기에서 조금 더 쌓아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고득점의 기회가 충분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문제가 쉽다고 방심은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쌓아간다는 기분으로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